한순간도 가볍지 않다. 사기의 시간.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 내 인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대로 살겠는가? 아니면 거부하겠는가? 선택이 가능하다면 아마 대부분이 먼저 계산된 대로 살아보겠다고 할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런 선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 계산이 아니라 계획이 더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굳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삶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의문을 던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계획한 대로, 계산한 대로 안 되기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을 함께 불러온다.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다 라는 뜻과 사람이 살다 라는 뜻이다. 인생이라는 단어에는 삶을 의미하는 생만 있을 뿐 죽음을 의미하는 산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 하면 자연스럽게 죽음도 함께 떠올린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인데 한결 와닿는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것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이 질문은 떠올리기만 해도 눈앞이 막막해진다. 지난 세월을 더듬고 남은 시간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머리가 아프고 심란하다. 부처는 왕자의 몸으로 29에 출가하여 35의 깨달음을 얻었다. 6년의 고행 끝에 부처가 얻은 깨달음은 젊었을 때부터 품었던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아무리 고민하고 탐구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물론 인위적으로 출생을 조절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수많은 병을 고쳐 죽음을 늦추어 왔지만 생로병사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처는 생로병사를 원초적인 고통으로 보고 4가지 고통, 사고라고 불렀다. 그러면서도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즉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였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고를 비롯한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마음먹기 달렸다는 아주 쉬운 말이 곧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 순간을 살아야 모든 삶을 산다. 사마천은 처형을 앞둔 입사동기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제가 법에 굴복하여 죽임을 당한다 하여도 9마리 소에서 털오락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마천은 해야 할 일이 남았음에도 가볍게 목숨을 버리는 일은 9마리 소에서 털오락이 하나 없어지는 구우일모와 다름없다고 하였다. 사마천 역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아남아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 그 어떤 형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청하였다. 이 때문에 사마천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을 시도 때도 없이 겪었다. 당시 그에게는 매 순간이 죽음이었고 매 순간이 삶에 대한 갈망이었다. 이제 태어났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사의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야단맞지 않고 자란 아이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겨울에 추위가 심할수록 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어렸을 때 집벽에 걸려있던 낡은 액자 속의 글귀이다.
왜 여태 기억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은 책에 인용하기도 하며 인생을 줄곧 함께하였다. 나중에 출처를 찾아보니 정치가이자 교육가이며 과학자였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만능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이었다. 또 하나 기억나는 명언은 중학교 때부터 수시로 들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주자라는 존칭으로 더 알려진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가 쓴 권학문의 첫 구절이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유난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젊은이는 쉬 늙지만 배움을 이루기는 어렵다.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풀이 꿈에서 채 깨기도 전에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은 가을을 알린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 인생을 초월할 수도 없다. 인생이 곧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유한한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는 있다.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충실한 삶, 눈앞에 닥친 당장의 몇 시간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삶. 이것이 한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는 주의의 말이 뜻하는 바가 아닐까? 사마천과 사기가 50에게 전하는 인생 이야기에 앞서 가볍게 생각해 보았다. 이 두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50년 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의아해서 살을 붙였다. 마음으로 깊게 3번 생각하라. 늙은 말이 길을 안다.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는 저녁, 당신은 차를 몰아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다. 어느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3사람이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차를 멈추었다. 누구라도 태우고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노인이었다.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죽을 판이었다. 한 사람은 알고 보니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의사였다. 꿈에서라도 은혜를 갚고자 했던 은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한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이었다. 지금 놓치면 영영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차에 딱 1명만 태울 수 있는 형편이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죽어가는 노인, 목숨을 구해준 은인, 결혼하고 싶은 연인 중 누구를 태우겠는가? 이 이야기는 어느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래머 채용 면접 때 지원자에게 한 질문이다. 이 면접을 통과해 입사한 사람은 단 1명이었는데 그의 선택은 이러하였다. 저라면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주어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꿈에 그리던 연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법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50에 접어들면 노력보다 방향이 중요해진다. 방향은 머리를 숙이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머리를 쳐들고 가능한 한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방법이 정확해야 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바른 방향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언제나 문제보다 방법이 더 많다. 춘추시대의 제나라 황공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많은 눈이 내려 그만 길을 잃었다. 장병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관중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지난번 원정에도 왔었던 늙은 말을 찾아 앞장서게 하였다. 늙은 말은 왔던 길을 기억하였고 군대는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고사가 앞서 인용하였던 노마식도이다.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성과는 없어도 노력했으니 되었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러나 노력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다. 노력하였으면 성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노력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구차하다. 그렇다면 왜 노력하고도 성과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과가 없다고 기회나 재능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경력도 살펴보자.
무언가와 불화해서는 결코 성공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문제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노력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좋은 방법, 정확한 방법으로 일 처리가 더욱 편해지고 한결 유쾌해지며 더욱 효율성이 생긴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보다 방법이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문제가 10이라면 해결 방법은 100이 될 수도 있다. 방법 찾기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성과를 올릴 수 없다.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잠시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뿐이다. 방법은 방향을 결정한다. 정확한 방법을 찾으면 방향도 정확해진다. 정확한 방법을 찾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로가 출로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다. 사로, 즉 생각의 길을 바꾸어야 방법이 보인다. 정확한 사유는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다. 역사상 틀을 깨고 한계를 돌파한 모든 방법은 마지막에 거의 다 한 길로 돌아간다. 바로 성공의 근원인 인간의 사유 방식이다. 인간의 차이는 문제에 대한 사고 방법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중국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한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한 지혜로운 스님을 찾았다. 젊은이가 찾아가자 스님이 제자 셋을 불러 이렇게 분부하였다. 너희들은 이 시주를 모시고 저 앞 오리산에 가서 땔감을 가능한 한 많이 해오너라. 세 제자는 젊은이를 데리고 시내를 건너 오리산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 젊은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단의 땔감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뒤이어 제자 2명이 각각 3단의 땔감을 지고 왔다. 그런데 가장 어린 제자가 보이지 않았다. 문득 절 앞에 흐르는 시내로 눈길을 돌렸는데 놀랍게도 뗏목에 6단의 땔감을 싣고 돌아오는 어린 제자가 보였다. 먼저 온 2 제자와 젊은이는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 말이 없었다. 스님과 어린 제자는 담담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윽고 젊은이가 볼멘소리를 하였다. 다시 땔감을 구하러 가게 해주십시오. 당초 저는 6단을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무거워 2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을 내려오는데 도저히 4단이나 지고 내려갈 수 없어 다시 2단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너무 애를 썼습니다. 땔감 4단을 지고 내려온 제자 2명도 말하였다. 저희도 이분과 비슷하였습니다. 처음 우리 2 사람도 각자 4단씩 8단을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분이 버린 4단이 있기에 둘이 2단씩 보태 들어 모두 12단을 짊어졌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다 와서 6단을 버리고 각각 3단씩만 지고 왔습니다. 스님은 가장 어린 제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어린 제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몸집이 작고 힘도 약해 2단은커녕 1단도 겨우 짊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데 버려진 6단이 보이고 그 앞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어린 제자를 바라본 다음 젊은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방법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네. 깊은 생각으로 생사의 방향을 잡은 사마천. 사마천은 47세의 바른 말로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려 옥에 갇혔다. 역사서를 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마천은 사형을 면하기 위하여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자청하였다. 궁형은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그때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약 3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사마천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이 모시던 권력자와 그들 주변의 간신, 그리고 수천 년 역사를 전부 다시 생각하였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지고 생각이 생각을 덮고 그 뒤로 다시 생각이 쌓이는 극한의 고통과 고뇌를 통하여 사마천은 호학심사, 심지기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의 호학심사, 심지기이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마천의 자세이자 방법이었다. 또한 생각, 특히 깊은 생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명언이다. 사마천은 이 8글자의 명언에서 마음을 뜻하는 심자를 사, 심, 의에 3번이나 반복하여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냈다. 사마천은 이러한 깊은 사유 끝에 한 인간의 삶이 가치를 가지려면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위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마천은 깊디 깊은 생각을 통해 역사서 저술의 올바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통해 생사의 방향을 잡았다. 그 결과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라는 대각을 얻었다.